네,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금리 그리고 국내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2부에는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챗 GPT 인공지능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식 분석 쪽에서는 챗 GPT는 아직 상대가 되지가 않고요. 역시 이분이 있습니다. 리얼 인텔리전스 이지환 IS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작가님이 거의 이 소개 문구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몸둘 바를 몰라서 이거. 예. 제가 그렇다고 이거 한번 패스하잖아요. 그럼 막 뭐라고 해요. 나중에 막 혼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뉴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밤사이에도 뉴욕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또 S&P 500, 나스닥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관세 영향이 좀 줄어들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상황한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증시의 민감도는 좀 줄어들고 있다. 뭔 말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례성 그리고 뭔가 이제 그 타코를 피해가기 위한 배려가 뒤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누그러졌다는 것도 일종의 투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무시무시해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뭐 4조 원을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의 투심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타코 이야기가 나와서 요거 하나만 짚어보면은 트럼프 올레이스 치킨스 아웃이라는 말을 줄여서 타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도 겁쟁이라서 자꾸 도망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했냐면은 가끔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를 겁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길래 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저께였죠. 어제 오전에 보니까 그때는 장중에 시총 4조를 찍었고요. 이제는 간밤에 4조 원을 아예 넘어버렸어요. 대단한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상승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다른 밸류와 관련된 지표를 본다면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사실은 아직 있고 워낙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실적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공행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실적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동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축구가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엔비디아는 당분간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할 수 있고 엔비디아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물음을 제일 많이 받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일단 갈 때까지 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면 평균적으로 그 시가총액 1위가 한 석 달 이상 유지가 되면 보통은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한 11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로 올랐으면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 상승은 뭐 펀더멘탈도 좋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봐도 상당 기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상황이 있어도 트럼프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SNS에다가 또 한마디 올려가지고 이거 관세덕이다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안 되는 거는 바이든 탓 파월 탓, 잘 되면은 자기 덕. 참 이런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뭐 트럼프 덕은 없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뒤에 이제 타코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기 때문에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역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관세 우려감은 상존해 있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관세 영향이 증시나 경제에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발언에 분명히 신경 쓴다는 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상품 관세로 굉장히 압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관세 200%, 구리 50% 뭐 이렇게 딱 폭발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주겠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관세 200%인데 결국은 1년 6개월 유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0% 제약 그 관세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타코잖아요. 어쨌건 시장이 트럼프보다는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떠오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오늘 보니까 이제 예. 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가격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를 할 때 30만 원대 얘기를 종종 하곤 했는데 최근에 이제 30만 원 이제 오늘 돌파를 했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외국계 레포트들을 보면 뭐 4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중반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나오면서 사실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목표가도 이거만큼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실적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세 영향을 받는 데서 실적이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사실 이쪽이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에 지금은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향후에도 더 좋을 거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 좀 높게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 그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충격적인 하나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선전을 했고 그래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 1위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그게 동률로 딱. 진짜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쉐어가 15.5%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처음으로 동률을 이루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기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출입했던 게 2009년 SK가 붙기 전에 이때였거든요.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09년도면 어려울 텐데. 그래서 피눈물 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고에 한번 치아의 말씀을 드리면서 TSMC 실적도 괜찮고 마이크론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삼성전자만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과도한 부분도 있고, 실적이 이번 분기는 한 6조 원대는 넘지 않을까라는 부터 이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서 5조 원 중반대까지 나왔다가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조 한 6천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급감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관세 영향이 좀 있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2분기에 이제 상호관세가 4월달 발효되면서 그 전에 약간 중국 쪽에서 미리 물량을 받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조금 더 닿았던 부분이 2분기 실적을 좀 땡겨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아마 이제 세부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자폭은 더 커졌던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지금 보면 HBM에서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시야는 줄어들고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면 초과에 좀 몰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답답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기 위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전이 현재로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아마 이 부분이 더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희 또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댓글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대체 회장님 뭐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어떤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어떤 기업은 잘 나오고 어떤 기업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반도체 품목별 관세 이것도 곧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좀 그런 관점인데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항상 그 강성 발언을 쏟아낼 때 뉘앙스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이제 강성 발언이 좀 이어졌죠. 그래서 상호관세는 8월 이후에 절대 연기가 없다. 지난번에 12개 국가에 이번에 7개 국가 추가를 하면서 특히 상품 관세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 선을 딱 그었고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200%, 구리 50%,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폭탄 발언했는데 잘 보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세 200%, 구리 50%, 그리고 반도체하고 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는 부과하겠다는 것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100%, 50% 이런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상품 관세 부과를 얘기할 때 반도체는 요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언급하기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의 가장 AI 경쟁에서 첨단 산업이고 미국의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이걸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조사해봤을 때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 모두
그냥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걸 핑계로 가격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별로 겁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갖고 가서 써야 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건 니들이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잘 봐도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몇 프로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제약바이오 관세를 보면 200%를 부과했는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반도체도 비슷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게 나오더라도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이거를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가 볼 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타코는 과학이다. 두 번째는 바이오 공장이 1년 반 만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분 누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 국내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장 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지금도 장 초반에 3,200선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 외부도 안 좋고 내부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될 수 있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 증시가 그만큼 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 그동안 워낙 저평가 요인이 많았고 또 펀더멘탈 기반에서 주가 산출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혹은 코로나19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한국이 좀 소외됐던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한 얘기가 최근 몇 년 없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지 우리가 증시에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으로 상승한다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계 레포트들 보면은 상법 개정을 기본으로 해서 주식시장 저평가에서 탈출하는 레벨업이다. 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충분히 상승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 증시가 어떤 안도랠리나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저평가된 부분을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업된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 그렇게 불안하기보다는 결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조금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속도가 빨랐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증시의 그 상대적인 기준을 좀 본다면 대부분의 증시가 팬데믹 때 고점을 이미 다 넘어서서 위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팬데믹 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10개 국가 아래쪽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저평가 요인에서 완전히 탈피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근데 속도감은 생각보다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금리나 사이클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자금적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과 제한된 섹터 종목에서 집중하는 형상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작년에 중국 증시가 2달 만에 4년치로 오른다든지 일본 증시가 금리가 제로금리에 탈출할 걸 놓고 갑자기 급등을 하는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올해 우리 증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내림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하나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아마 그 상법 개정 2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자사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소각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안이 있고 또 이제 나오는 이게 너무나 좀 급박하기 때문에 조금 대안적으로 보는 것은 독일처럼 10%가 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안. 그러니까 이런 안도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근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실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폐해가 많았죠. 폐해가 많았고 이걸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예, 예. 사실 경영권 방어보다는 대주주의 어떤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아마 독일안보다는 그냥 1년 안에 소각하는 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에 강제 조항이 있는 겁니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예, 있는데 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가야지만 소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사주로 소각하는 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네, 관례적으로 예, 예. 또 그렇게 하고 일부는 이제 법안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이 안 됐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법 개정 이후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규정을 따로 둬야 될 상황까지 사실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결코 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은 그 시설 투자나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해서 돈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금 감소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재산적인 이득에서도 이거는 사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도 이거는 레이건 행정부 때 풀어준 거고요.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는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회사에서 지금 적정 주가보다 낮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서 주가 조작이다. 그래서 금지를 했었죠. 예, 그런데 추세는 다 풀려가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제도 같은 것들 안전장치는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저는 좀 리스크하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법안 내용도 보면 자사주 소각까지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사주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면 뭐 대웅이나 은행이나 자사주가 많은 일부 이제 증권사나 굉장히 큰 폭을 띄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자사주 소각 전에 이걸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매물 압박을 받아서 가격이 그렇네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일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끝으로 미국 상황, 금리 상황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까요? 트럼프가 연일 파월 의장을 흔들고 있어요. 금리를 3%포인트 자꾸 웃음이 나오네 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늦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임자들 이름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후임자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뭐 정책 결정 같은 거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램덕 현상을 빨리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한 그 내년 5월 4일 그 기간인데 보통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올 11월, 12월 보통 이 정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앞당기겠다라는 램덕을 좀 더 빨리 불러일으켜서 금리나 강세를 좀 더 채우겠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딱 2명을 콕 찍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거. 2명 콕 찍었잖아요. 그럼 2명은 누구나 다르면 월 아니면 봄원 보이장. 트럼프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 내에서도 뭔가 이게 좀 분류되는 양상이 나오지 않나. 두 분만 이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명했다고 사실 파월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맞아요. 파월은 공화당원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공화당원이고. 그건 몰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게 범원 부의장인데 범원 부의장도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느낌이 파월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금리 내에 약간 창산한 부분에 있어도 그 독단적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임명으로. 하긴 지금 뭐 머리가 있고 뇌가 있는 사람은 기준금리를 뭐 3%포인트 내리고 이런 결정은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통화정책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까지 이지환 IS의 대표와 함께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